네, 안녕하세요. 잘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군요. 신진욱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와 교육의 변화, 방향, 가능성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여기에 먼저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정부 신뢰도 변화,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 의식과 가치 변화,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짧게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서의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사회학 전공이 아니고요. 정치 시민사회, 국가, 공공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혹시라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겠습니다. 세계 각국 인구 대비 코로나19 감염자 왼쪽이고요. 사망자 오른쪽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한국 보시면은 감염자 숫자 옅을수록 적은 거예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측면에서도 역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장선상에서 이제 정부 신뢰도 변화, 즉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해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공공 제도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느 정도 변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갤럽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 인터내셔널 그래서 코로나 인식 다국가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2020년 3월과 4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보시면은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문항에 대해서 국가별 동의율을 보시면 유럽에서 객관적으로 이 감염이나 사망자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 한국의 국민들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해외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인들의 평가를 보시면요. 퓨 리서치 센터 굉장히 유명한 조사기관이죠. 여기에 2020년 5월 20일 1일에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가장 잘했거나 내지는 엑셀런트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독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영국인들의 평가를 보실까요? 여기에 스타티스타라고 하는 그 조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나라가 영국보다 아주 잘 또는 더 잘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응답인데요. 이 나라가 영국보다 잘 응답을 했다, 잘 대응을 했다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역시 독일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과 한국에 대해서 가장 대응을 잘 한 것으로 영국인들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유럽 27개국 한국 전문가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한국에 대한 인지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이 이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보시면 에델만 신뢰도 조사 이것도 매년 수행하는 건데요. 굉장히 저명한 국제적인 신뢰도 조사 기관이죠. 여기 각국 정부 신뢰도의 비교, 그러니까 코로나가 폭발하기 전인 올해 1월과 그 후인 5월의 증감을 비교했을 때 캐나다, 한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요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그 시사인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긴급재난지원금, 요거는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복지제도이죠. 모두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총괄하자면, 요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정책 분야별로 봤을 때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2020년 2월, 3월, 4월, 5월로 가면서 코로나 대응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성공적임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복지정책 긍정평가가 지금 69%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정책 올라갔고요. 외교정책 올라갔고 교육정책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급격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만족도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올라간 것으로 그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책 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등과 더불어서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진 그런 나라들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삶의 상태가 좋아졌거나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보실 것이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방역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할 때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 측면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섣부른 자부심, 자만심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측면, 한국의 여러 가지 제도, 정책과 문화 이런 것들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약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독일 언론이고요. 독일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이고 이쪽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일간지, 중앙일간지인 엘바이스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통계라서 제가 몇 주 전에 이거를 캡처를 해놨던 게 있는데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이고요. 이게 먼저 독일 언론 보시면은 이 감염 추이가 국가별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매우 이제 감염자가 급속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사우스코리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엘바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른바 재생산 지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인데요. 한 명이 감염되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수의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수를 추가로 감염시키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요. 요것이 이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이 감염의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을 했다. 말하자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한 명의 감염자가 일정한 수의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킨다. 그러니까 감염의 속도를 억제하는데 가장 일찍 성공한 나라가 한국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가 뭐냐면은 이 서구 선진국들이 그 점에서 많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초반에.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거는 유로파운드라고 하는 기관에서 올해 4월에 조사를 한 것인데 이른바 사회경제적인 펀더멘탈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수들이죠. 국가 간 격차가 코로나에 이와 같은 기이한 서구 선진국들이 방역에 실패했던 이런 초기적인 현실과는 구분되게 그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삶의 만족도, 경제 상황,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경제 상황이 응답자들한테 물었습니다. 3개월 이전 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더 나빠졌느냐.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얼마나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는 진짜 복지국가다. 경제 선진국이다. 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뒤에도 많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역에 초기에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역시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펀더멘탈 지속된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이 펀더멘탈이 매우 약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 여기에 이 선진국들 경우에 7, 80%씩 됩니다. 우리나라 10%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방역 행정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에 말하자면 감염자, 사망자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의료체계가 힘들어지고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봉쇄 조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만큼 많은 파산과 실업과 소득 단절과 이런 것들을 맞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안전망 한국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지금 방역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금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야만 앞으로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잘 지속 가능한 체제로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통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과 소득 감소 보시면요. 연도별, 월별 무직자 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 19년, 2020년 코로나와 더불어서 무직자 수가 급증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무직자 수 증가율도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총 노동 시간은 반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직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상당한 소득 감소로 빈곤 위험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직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34% 정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반해서 비상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인 사람들 50% 이상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을 지난 6개월간에 경험했다.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쪽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줄어들던데요.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또 줄어들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실업 기간 동안 실업 상태인데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불안정한 직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앞으로 우리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의식과 가치 변화 부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 공공성, 신뢰 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하는 여론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늘었고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고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늘어났다라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겨레신문 최근 기획조사 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여전히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고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이 중요시되고 삶의 질보다 경제적 성취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피니언스라고 하는 요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한편으로는 이 최저임금, 그다음에 기본소득 등과 같은 평등주의적인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후 위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국가가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젊은이들이 반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의식과 가치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제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에 정경 질본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봉쇄와 완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몇 년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에 조응하는 일종의 이중체제 같은 것들을 교육 측면에서도 앞으로 구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만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오히려 사태에 대한 대응을 점점 더 유예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현장에서 다중적 위험이 공존한다. 학생들이 집단 감염, 그 다음에 교사분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해져서 삶의 질과 교육의 질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고요. 기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보호와 소득보장, 이와 같은 것들이 종종 상충되는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측면에서 감염병의 성격과 역사, 그리고 감염병 시대의 윤리적 과제, 타인에 대한 경계, 배타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디지털 비대면 소통의 긍정적인 활용,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 내용으로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생활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사회관계의 단절,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고립들, 그 다음에 디지털 중독의 위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